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의 박교수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중요한 남북회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남북 간 핵 문제 협상 기록입니다. 모두 32차례의 접촉과 회의, 3,836쪽 분량입니다. 이 자료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처음으로 북한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했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뒤 4.7 규정을 둘러싼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도된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회담장에서는 놈, 깡패, 강도적 주장 같은 거친 말이 오갔습니다. 책상을 치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상대 대표의 외모를 조롱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과 스탈린 사진이 실린 신문을 둘러싸고 북측 대표가 그 사진을 찢는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뒤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1993년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한 뒤 NPT 탈퇴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 회담장이 얼마나 험악했는가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북한은 정말 비핵화를 위해 협상장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협상장에는 나오듯 실제로는 핵 개발에 시간을 벌려 했던 것일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현실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때 한국은 협상을 어떻게 다르게 설계했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두 층위로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과 한국의 이해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시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 현명한 협상의 7개 요소, 즉 이해관계, 옵션 대안, 객관적 기준, 소통, 관계, 약속의 관점에서 협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시적 분석입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입니다. 1990년대 초는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국제 질서의 전환기였습니다. 1990년 9월 한국은 소련과 수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소련 붕괴 전이었으므로 한소 수교입니다. 북한의 최대 후경국이던 소련이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고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991년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달 말 남북은 핵 문제 대표 접촉을 진행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8월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후견 세력인 중국마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후견 세력 속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은 무너졌고 중국은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남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 핵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을 거부하면 핵 의혹이 있는 고립국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핵 협상장에 나왔다는 사실과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핵 개발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협상은 비핵화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외교적 압박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게 핵은 단지 미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수단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통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고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지위를 바꾸려 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소국이 있지만 핵을 가지면 군사적으로 강대국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북방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려 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고 북한 핵 개발을 초기에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시간 감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 임기 말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야 할 시간 압박이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탄력을 북한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회담장에 앉았지만 한국은 타결을 향해 있었고 북한은 시간 관리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협상을 현미한 협상의 7개 요소로 보겠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입니다. 겉으로는 남북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상론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는 양측에 내세운 공동의제이자 공식 목표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실제 이해관계는 서로 달랐습니다.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서 오는 안보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흔들리고 한국의 안보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역 없는 사찰, 특별사찰, 상호사찰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실제로 확인하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초기에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해관계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자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컸을 것입니다. 동시에 핵개발은 체제 생존의 최후 카드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 전직 북한 외교관의 글도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 북한에게 핵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 생존의 핵심 무기였고 비핵화 협상은 때로 핵 무력 완성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 초 남북 핵 협상도 처음부터 핵을 포기할 협상이었는지 아니면 핵을 완성한 시간을 버는 협상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협상에 참여하면서도 핵개발 옵션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의 말과 의도를 구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비핵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상대방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사실보다 왜 나왔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둘째, 옵션입니다. 당시 한국은 강한 사찰을 요구했습니다. 북측은 제한적 사찰을 주장했습니다. 협상은 성역 없는 사찰이냐 합의된 제한 사찰이냐의 대립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협상에서는 제3의 옵션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영병 같은 핵심 의심 시설부터 우선 검증하는 방식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IAEA 사찰을 기본으로 하되 남북 상호 사찰은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장치를 두고 특정 시설에 대한 제한적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요구는 안보적으로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도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움직일 통로를 만들지 못하면 협상은 입장 대 입장의 충돌로 굳어집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올바른 요구를 그대로 던지지 않고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옵션으로 바꿉니다. 셋째, 대안, 즉 파트너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팀 스프릿 훈련 재개였습니다. 북측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북한에게도 대안이 있었습니다. 사찰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고 결국 독자 핵 개발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후 NPT 탈퇴를 선언했고 북핵 위기는 장기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압박은 북한의 핵 개발 대안을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북한이 미국과 남측의 위협 때문에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명분을 주었을까요? 30년 뒤 현 시점에서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협상 결렬 후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즉 사찰을 거부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파트너를 훨씬 더 비용이 큰 선택지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나쁜 대안을 비싸게 만들고 합의의 길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한의 나쁜 대안은 사찰을 피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점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함께 분명히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핵화 합의를 선택하면 체제 안전, 관계 정상화, 경제 협력의 길이 열린다는 점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합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자기 파트너만 보지 않고 상대방의 파트너도 설계합니다. 넷째, 객관적 기준입니다. 핵사찰 협상에서 객관적 기준은 중요합니다. 사찰은 주권,
군사기밀, 안보, 체면이 모두 걸린 사안입니다. 한국이 강하게 요구할수록 북한은 이를 강압으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니 받아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검증 기준은 이것이다 라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IAEA 기준, 핵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최소 검증 기준, 군사기밀 보호 기준, 상호주의의 범위 등을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합니다. 객관적 기준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기 내부에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장치입니다. 협의한 협상자는 힘으로만 요구하지 않고 기준으로 설득합니다. 다섯째, 소통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면은 거친 말싸움입니다. 놈, 깡패, 강도적 주장 같은 말이 오갔고 책상을 치고 외모를 조롱하고 사진을 찍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의 없는 회담으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소통이 무너지면 협상의 본질이 바뀝니다. 사찰 방식이라는 실질 쟁점은 사라지고 체면, 분노, 방어, 복수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특히 김일성 사진 사건은 상징적입니다. 한국 대표는 북측의 외세 의존 비판에 반박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 상징을 회담장에서 건드리는 순간 논리는 사라지고 감정이 전면에 나옵니다. 협상에서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팩트를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상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팩트는 설득이 아니라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협의한 협상자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도 설계합니다. 여섯째, 관계입니다. 협의한 협상은 사람과 사안을 분리합니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사안에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협상은 이와 달리 흘렀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칠었고 사안에서는 유연한 해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모욕하면 상대는 사안에서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체면과 권위가 중요한 체제에서 양보는 곧 굴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 회담장에서 북한의 체면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비공식 실무 채널에서는 사찰 방식과 검증 절차를 집요하게 따졌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관계를 관리하고 비공개적으로는 사안에 엄격했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사안에서 더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핵심 사안에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일곱째, 약속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언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핵심은 실행 가능한 약속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절차로 사찰할 것인가, 위반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단계별 조치와 보상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행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 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통일부 공개 목록을 보면 1991년 12월 핵문제 대표 접촉, 1992년 2월부터 3월까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대표 접촉, 그리고 1992년 3월부터 1994년 1월까지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찰 규정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선언은 있었지만 실행장치는 없었습니다. 핵 협상에서는 좋은 문장보다 검증 가능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시간을 끌 수 없도록 일정표와 자동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협의한 협상자는 선언문에 만족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작은 약속으로 합의를 고정합니다. 이제 30년 뒤에서 그 당시 협상을 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결국 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을 1990년대 초 남북 핵 협상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뒤에도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대 육자회담, 여러 차례 위기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협상은 분명 첫 번째 중대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쉽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아쉬운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의 협상 참여 의도를 더 냉정하게 판별했어야 합니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려 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정말 합의를 향해 움직이는지 아니면 협상을 시간 벌기 수단으로 쓰는지를 검증하는 작은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영변 핵심 시설 접근, 핵물질 신고,
사찰 일정표 같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의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둘째, 압박과 유인의 균형이 더 필요했습니다. 강한 사찰 요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체제안전, 경제협력, 대미, 대일관계 개선, 에너지 지원 같은 요소를 단계별 비핵화와 묶어서 패키지로 설계했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협상을 국제적 구조와 연결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대안을 막으려면 남북 간 압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국, 소련 또는 러시아,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은 새롭게 확보한 외교 공간을 활용해 북한이 핵개발로 갈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당시 협상의 가장 큰 아쉬움은 말싸움을 피하지 못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아쉬움은 협상의 구조를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협상장에 나왔는지, 북한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북한의 나쁜 대안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선언은 어떻게 실행 가능한 약속으로 바꿀 것인지, 이 질문들이 더 치밀하게 다루어졌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은 회담장 안에서는 사찰 방식 협상이었지만 회담장 밖에서는 냉전 해체 이후 북한의 생존 전략이 걸린 협상이었습니다. 1991년 말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두 개의 역사적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협상은 가장 어려운 단계, 즉 검증과 사찰의 실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었지만 한국도 대선과 정권교체라는 시간 압박을 안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서둘러 합의할 이유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핵개발 옵션을 유지하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협상의 본질은 단순한 사찰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과 한국의 임기 말 성과 압박이 충돌한 협상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협상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상대방의 말보다 상대방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사찰 규정을 계속 미뤘다면 그 시간은 합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핵개발을 위한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선언보다 실행장치를 중시합니다. 비핵화 공동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찰할지까지 합의했어야 합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압박만이 아니라 상대가 물러설 수 있는 출구를 설계합니다. 핵개발을 계속하면 고립과 제재가 커지지만 비핵화를 선택하면 체제 안정과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명한 협상자는 감정이 아니라 협상의 구조로 싸웁니다. 상대방을 모욕해 회담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옵션 기준 검증 보상을 설계해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30년 전 우리는 북핵을 막을 첫 번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정교한 협상 설계가 있었다면 적어도 북한이 핵으로 가는 길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현실에서 비핵화 협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냉정한 전제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처럼 행동하려 한다면 협상은 설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한 억지력, 한미동맹과 한미의 공조,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도록 힘과 이익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협상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는 기술도 아닙니다. 협상은 더 나쁜 미래를 막기 위해 이해관계와 옵션, 대안과 기준, 소통과 관계, 약속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 박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